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네, 오늘은 테크노 인문학 2주차 강의 과학기술과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크노 인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수업이셨을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과학 기술과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 노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학습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 학생들이 질문한 걸 좀 요약해서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강의를 매 주마다 들어야 하는가, 정해진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강의를 매일매일 그 정해진 시간에 딱딱 들어야지만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되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아니라고 대답을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간혹 한 주가 밀리거나 두 주가 밀리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고 좀 커버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좀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온라인 강의의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특장점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뭐 꼭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단 주의사항, 한 번에 8주씩 몰아듣기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이 울트라 러닝이란 책을 쓰신 걸 봤어요. 미국의 어떤 분인데, 책 있나 지금?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을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무크, 한국형 무크는 이제 K무기라고 하고, 이제 원래 이제 무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뭐지 무슨 오픈 코스예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호서대에서만 듣는 수업 말고 또 더 막 세계의 석학들이 공부하는 데는 어떨까 궁금하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때 이제 각 학교들에서 뭐 미국의 MIT라든지 뭐 스탠퍼드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하는 것들을 오픈 코스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픈 코스들을 듣고 공부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MIT의 4년 과정을 1년 만에 끝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책을 썼는데,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그 MIT 공대의 커리큘럼을 1년 만에 이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인데 원래 애초에도 공부를 잘하고 뭐 원래 그런 분이었던 걸로 저는 그때 읽었을 당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학습을 할 때 몰입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좀 최대한 딱 집중을 해서 한 번에 공부를 해야지, 끊어서 짜잘짜잘하게 공부를 해봤자 그게 공부가 더 잘 될 것이라는 거는 편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한 학기 강의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잖아요. 이제 공대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20학점을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다고 치면은 이 중에 뭐 한 15학점 정도가 전공이고, 그리고 이 15학점을 뭐 한 학기 동안 들으니까 곱하기 8 하면은 이제 120학점 정도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120학점에 이렇게까지 높진 않겠죠. 뭐한 12학점 정도 하면은 12학점을 8학기 동안 들어야 되니까 뭐 100학점 정도 되겠죠. 96학점인데 이 96학점 정도의 학점을 1년 안에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전공 수업이니까, 여러분 공대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습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 오픈 코스로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몰입해봤을 때가 공부 효율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이 사람처럼 전체 이제 완전 여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한 번에 다 이수하겠다 라고 했을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고해 보는 거,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들으면 여러분들이 물론 그 학습 노트는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8주씩 몰아듣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학습법 노트를 음, 저렇게 해봐도 되냐? 학습법 노트를 다른 노트와 함께 작성해도 되는지. 그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제출하실 때, 학습법 노트를 제출하실 때 단순히 이 노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 이 학습법 노트를 정리하셨죠? 그러면 이 노트에 대한 내용을 그냥 저한테 공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책을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스캔을 하시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문서화해서 제출하시든지 어떻게든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해보고 이러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왜 저 교수는 저렇게 하느냐? 그냥 대충 해도 그냥 제출하면 되지. 학습법 노트 제출하기만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두 번씩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건 장사를 하시건 간에 결국은 이 페이퍼워크라는 걸 하게 돼요.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실 때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양식을 갖춰서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획서를 쓰는 능력, 또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 글을 간명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대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법 노트도 별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제가 원하는 형태의 파일 형태로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민간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특히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압축을 해서 제출해라 혹은 뭐 어떤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꼭 그 양식을 맞추지 않는 친구들이 한 30% 정도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압축을 해서 제출해라 라고 했을 때 압축할 줄 모른다 이렇게 문의 메일이 온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 그건 사실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이버에만 한번 쳐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압축하는 법, 파일 압축하는 법 이거 찾아보면 할 수 있는데 안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너무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 뭐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있어요. 교수님들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을 쓰는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지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기분 나쁘게 메일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교수님들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이메일 쓸 줄도 모른다. 혹은 또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메일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메일 제목이래요. 근데 그렇게 메일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나중에 메일을 다시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당 내용을 찾고 싶을 때 어떤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지를 분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메일을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기업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뭐 학교랑 공간은 조금 다르죠. 학교는 어쨌든 여러분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이고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는 거를 준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기업에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메일을 쓰시거나 하는 에티켓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석 체크를 이거 학습법 노트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죠. 오늘은 이제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스티브 잡스하고 에드워드 윌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제 입지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정말 희대의 작품이죠. 이제 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많은데요. 스티브 잡스가 원래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하죠. 원래 그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원래 이제 고아로 있다가 입양이 돼서 어떤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입양을 보내는 그 원래 친부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식을 꼭 대학생까지는, 좋은 대학까지 교육을 시켜줄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대학에 보내줄 것을 원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또 되게 이제 딱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천재 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막 천재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 교육하고 잘 안 맞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고, 실제로는 대학 가고 싶지 않다고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부모님이 그 원래 친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네가 대학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뭘 공부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뭘 공부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될 것 같나요? 흔히 뭐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걸 전공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사람은 에드워드 윌슨이고, 스티브 잡스 학교 치면은 뭐라고 나오죠? 리드 대학이라는 곳에 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대학교 때는 포틀랜드의 리드 대학교에 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지 어느 과에 들어갔는지는 안 나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스티브 잡스의 부모가 원래 친부가 학교를 꼭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주립대 안 가겠다 이렇게 굉장히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왜 고집을 부렸냐면은 그 부모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 이제 양부모죠. 양부모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러면 혹시 나를 대학에 안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뭐 자기는 꼭 거기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실제 대학에 가서 공부했던 거를 들어보면은 그 이 저거를 공부했다고 해요. 그 뭐라 그랬지? 산세리프체를 만들어진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그 글씨 쓰는 거. 그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고 하고, 또 이 아랍 글자들을 쓰는 거,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는 이런 미술에 관련된 걸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는지, 글씨에서 어떻게 미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그 삶이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이제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랬던 사람이죠.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실제로 기술보다는 좀
어떤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조예를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글씨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몰두하고 글씨를 공부하면서 어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 아이폰에 있는 글씨체가 여러분 다른 이 윈도우에 있는 기본 글씨체나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글씨가 굉장히 이쁘고 뭔가 미니멀하고 심플하다 이런 느낌을 딱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 애플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미니멀리즘, 애니멀이 아니라 미니멀리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뭐야 이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폰에 쓰이는 서체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이폰에 쓰여지는 그 폰트 있죠. 그 폰트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 그게 이제 거기까지 이어졌다. 이거를 이제 스티브 잡스는 커넥팅 다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원대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쁜 아이폰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글씨를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좋아서 글씨 공부를 했다는 거죠. 캘리그라피 예쁜 글씨 쓰는 거 이거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이거 거치면서 결국 아이폰을 만들게 됐는데, 이 점들이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이 나중에 아이폰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런 거를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죠? 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스티브 잡스가 실제로 이 굉장히 좀 되게 이제 그 너드로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너디한 사람으로, 막 그 너드가 뭐죠, 여러분? 완전 막 우리말로 하면은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막 범생이, 찐따,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공부만 하고 책상에 처박혀가지고 막 혼자 막 그 수학 문제 풀면서 막 퀴즈 웃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약간 뭐 약간 너드하다는 게 약간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왜 요즘 이제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너드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옷을 막 너디하게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너디하게 입는다는 게 뭐죠? 그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그냥 아니면은 그 라운드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근데 막 연봉은 막 5억 10억 막 이런 사람들 막 연봉 막 50억 이런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너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막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이거 만드는 게 재밌고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런 인식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제 너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원래 뭐 범생 이런 뜻이긴 한데, 어쨌든 이 스티브 잡스가 원래 차고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차고 뭐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차고를 대출해 줄 테니까 그 차고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을 해라,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좀 저는 회의적이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장소가 없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뭐 크게 이제 요즘 시대에 장소가 없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또 아니면 법적 절차들이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훨씬 좀 자유로운 풍토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재벌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뭐 네,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어쨌든 그 스티브 잡스가 그 거기 뭐야 그 차고에서 맥킨토시를 만들고 뭐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애플로 사명을 개명하면서 뭐 거기서 이제 컴퓨터들도 만들고 팔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죠. 이미 이 사람은 이제 20대 중후반에 굉장한 부를 거머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그 당시의 재산이 뭐 제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100억 이상을 모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 맥킨토시를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그 20대 후반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이 됐지만 뭐 100억은커녕 무슨 뭐 그 뛰어난 사람은 다르다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스티브 잡스가 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맥킨토시에서 그 애플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80년대 후반쯤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회사의 주인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회사가 여러 주의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명근이라는 기업이 있으면 조명근 기업에서 주식을 뭐 만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 만주 발행한 주식을 사람들이 저의 가치를 분석해보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씩 얼마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지분 다툼한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명근이라는 이름의 회사로 만주에 어떤 그 주식을 발행했으면은 이 만주 중에 제가 이제 설립자라고 치면 이 중에 뭐 3천 주를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7천 주를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모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스티브 잡스도 결국에 굉장히 성공을 거두면서 결국은 이 일부 주식들을 매각을 하고 이사들을 들이게 됐는데 이사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야 된다. 이걸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80년대 후반에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게 되면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면서 굉장히 이제 열받았다고 하죠. 내가 다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날 쫓아내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던 논리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너무 독단적이고 어떤 기술을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한계가 보인다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고 나서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월트 디즈니에 가게 되죠. 이제 월트 디즈니에 가서 그 디즈니에서 그 디자인과 또 예쁜 거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디즈니에서 일하면서 그림들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문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대표될 수 있어요. 삼학, 사학과 이거를 합쳐가지고 세븐 리버럴 아츠라고 하거든요. 리버럴 아츠, 리버럴 아츠, ARTS. 네, 세븐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어떤 시초가 된다고 하는 7자유과라고 불립니다. 7자유과. 여기서 이제 어떤 학문들을 배우는지를 보면요. 이게 뭐 수사학, 논리학, 그 다음에 그 별 보는 거 있죠. 별 보는 거. 그런 것들 연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각각이 실제로는 뭐 교양이라고 하는 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이제 어정쩡한 과학자, 어정쩡한 철학자들은 이제 서로를 무시하는데 정말 뛰어난 철학자들은 실제로 과학자들한테도 인정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의 논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으로 구현을 해보는 그런 형태의 협력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굉장히 그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뭐 괴짜로 알려져 있고 또 그 프리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그 터틀넥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기업의 CEO가 이제 일단 그런 차림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양복에 타이까지 다 메고 나와서 되게 이제 누가 써준 것 같은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딱 끌게 하면서 어떤 본인이 하는 것 같은 자기가 직접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뭐 실제로 그거를 본인이 뭐 본인이 관여를 깊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실제로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PPT를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본인의 회사에서 개발한 그 뭐죠? 그
뭐 아무튼 거긴 다른 거 쓰지 않습니까? 애플에서는 뭐 엑셀 대신에 넘버스를 쓰고 PPT 대신에 뭘 쓰지? 아무튼 그걸 쓰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혁신적인 그런 아이콘이 된 거죠.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핸드폰에는 이 밑에 버튼이 3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삼성폰에 보면은 버튼이 3개가 있는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구글 저기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버튼을 무조건 하나로 통일해라. 버튼을 원래 그 가운데 동그란 버튼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었던 게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철학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1970년대에 막 그 히피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무슨 사과 농장에 가서 막 누워 있고 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 저기 소승불교 일본의 소승불교에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그 불교에 심취하게 되면서 그 무소유, 비움, 미니멀리즘 이런 거에 굉장히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거기에 빠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깊이 관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버튼을 하나로 뭐든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버튼도 뒤로 가기 버튼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모든 거를 원터치에 굉장히 그 한 번만 생각하면 될 수 있게끔 기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집어던지고 막 나가라 그랬대요. 다 때려 부시고. 그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원래는 옛날에는 이 사회에서 쫓겨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아이콘이 된 거죠. 시대 아이콘이 되면서 거기에 반항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결국에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제 들어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